폭탄이 터지는 것 같다고, 으스러질 것 같다, 뇌가 막 갈리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물론 꾀병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꾀병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뇌를 강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의 아픈 머리를 잘 살펴주세요. 우리 아이 두통은 꾀병이 아닙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고 그 소아신경과 교수로서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지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두통 환자셨다고. 네, 지금도 사실 두통 환자고요. 네, 그러시군요. 두통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의 달고 살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초등학교 때는 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비동염이 있었었거든요. 축농증이라고 하죠. 치료가 잘 안 돼서 만성 부비동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아직도 그 머리 아픈 게 생각이 날 정도로 머리 아프다고 계속 이제 떼글떼글 굴르면서 어머니도 막 어찌를 할지 모르고. 근데 결국에는 만성 부비동염은 잘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발견을 해낸 그런 두통인데, 책을 읽다가 한 몇 시간 지나게 되면은 글 읽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게 눈 주변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엄청 아팠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그 책 읽는 속도가 더 떨어지고, 수능을 볼 때도, 그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도 속도가 느려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이제 두통이 생기고 이래서 마지막에 거의 2지문 정도는 거의 찍었어요. 항상. 그 정도였기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두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군요.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어려운 환자들을 좀 보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가 생기면 이제 긴장형 두통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긴장형 두통이 이제 지금 현재 제 메인 두통이긴 한데,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습관 교정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던 아주 모범생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두통은 상시적으로 달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었네요. 그렇죠. 예. 두통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질환이 아니라 통증이거든요. 머리와 어깨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통증을 다 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두통이 있다고 그러면 좀 쉬어.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이러는데, 공부 안 하는 아이가 두통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서 꾀병이야 막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엄마들의 그렇죠. 마음이니까. 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오해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 소아청소년 두통에 대해서 특히나 주목하셨던 이유도 좀 써주셨는데, 네, 네. 직접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소아신경학 교수로서 이제 뭐 전국에 있는 되게 이제 다양한 만성 소아신경 질환을 이제 진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두통은 되게 원인 분야가 넓잖아요. 명확한 치료 방법이 나와 있는 그런 두통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두통도 있거든요. 검사를 해서 이런 병입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치료 방법이 쭉 나오는 그런 질환군이 있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뭐 피검사라든지 뭐 MRI라든지 이런 걸 찍었을 때 안 나오는 정신과적 질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통은 그 사이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의 두통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호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통에 이제 집중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두통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이 교수님을 찾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주로 어떻게 증상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심한 만성 편두통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폭탄이 터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박동성 두통이기 때문에 머리가 안에서부터 뭔가 터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제 너무 쪼이니까 이제 으스러질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뇌가 막 갈리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되게 심한 경우에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이를 좀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통의 빈도라든가 두통의 정도라든가 뭐 네.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제 두통을 호소를 했을 때 일상생활에 장애가 크게 있을 정도, 예를 들어서 학교를 일주일에 뭐 2-3번씩 빠진다, 학업이라든지 뭐 가정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을 땐 그때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두통을 이제 크게 나눌 때 1차 두통, 2차 두통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2차 두통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2차 두통은 실제로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두통이 있다. 예를 들어 두통이 있으면서 뭐 경련을 했다. 두통이 있으면서 한쪽 팔다리가 저린다.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깰 정도로 두통이 있다. 그리고 5살, 6살 그 이전에 애가 머리 아프다고 보챈다. 이러면 진단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떠한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있으면서 2차 성징, 사춘기의 발육 상태가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빠르다. 그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뇌종양을 의심할 수도 있는 거고, 1차 두통은 2차 두통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는 검사를 해도 확실한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지금 편두통이나 긴장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두통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1차 두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2차 두통이 아니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두통이 진짜로 있어서 정말 아픈 아이라고 해도 가슴이 아프고요. 네. 꾀병이어도 속이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두통과 꾀병을 좀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꾀병일 수도 있어요. 물론 꾀병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요. 꾀병은 보통 이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얻을 수 있는 2차적인 이득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두통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일관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학원을 빠지는 게 목적이거나 뭐 이런. 네, 안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이득에 집중하기 때문에 증상이 막 달라집니다. 머리 아프다고 했다가 배도 아프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제 1차 의료에서는 거의 다 이제 다 걸러가지고 이제 대학병원까지 오는 애들은 실제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 환자들 중에서도 이게 우리 신경과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 소아신경과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아정신과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지 이거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와 같이 일하는 그 임상심리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구조화된 어떤 인지심리검사, 발달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로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 두통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버티다가 못 참겠다 하면 이제 진통제 찾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통제를 좀 주의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두통이 있을 때 그 두통을 느끼는 강도의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먹어라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두통을 수치화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아무리 쉬어도 안 되고 진통제를 먹었을 때 좋아지는, 그게 점수가 이제 5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만성 두통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이게 몇 점인지 알아요. 이 5점에 해당되면은 진통제를 먹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면 쉬면 좋아진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진통제를 남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이들한테는 약 하나 먹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요. 네. 아이들에게 먹일 경우에는 꼭 네. 처방을 받거나 그래야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두통에서 많이 쓰는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가진 이제 타이레놀이라는 게 있죠. 그게 되게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빠르고 진통 효과가 있는 거죠. 해열제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이제 브루펜 계열 뭐 그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약국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안 되는 경우는 진통제를 다른 걸 또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진통제 자체가 되게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많아서 이 진통제를 뭐 한 달에 15일 이상 이렇게 이제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두통을 줄이기 위해서 먹었던 그런 진통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생길 수 있게 되면은 마치 마약 같은 거죠. 안 먹으면은 안 되고 먹으면은 효과는 별로 없는데 또 아프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통제에 만성화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건강 보충제 같은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많이 챙겨주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습관을 매일같이 꾸준히 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영양 보충제들은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거를 영양제를 좀 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진료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어떤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MR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찍어야 되나 할 정도의 신경학적 증상이 그렇게 뭐 심한 것도 아니고 뭐 일반적인 피 검사를 했었었는데 혈분 결핍도 아니고 뭐 없었어요. 그런데 문진을 하다 보니까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이고 있는데 아이가 왜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영양제 먹이시는 거 다 가져와 봐라. 근데 이만큼 가져오시는 거예요. 제가 성분을 쫙 봤는데 모든 영양제에서 아연이 다 겹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연 검사를 했는데 아연 수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미량 원소는 사실 규칙적인 식습관을 한다면은 웬만해서는 우리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져가지고 보충을 해줘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끊었고 정 먹이실 거면 요것만 드십시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좀 좋아진 경우. 그렇구나. 그런 아연의 오버도즈가 몇 명 벌써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규칙적인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거를 먹이는 게 좋겠다. 그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진료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철분 결핍 빈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춘기 초입에 들어가는 애들은 급속 성장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1살, 12살 되면 이제 생리를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몸에서 실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오히려 철분인 거죠. 예. 철분은 오히려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섭취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아이가 생리를 하고 있지만 균형 잡힌 식습관을 하고 있다면은 철분 보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철분 부족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잘 못 먹어서 철분 결핍이 생겼는데 철분 결핍 때문에 또 잘 못 먹는 거예요. 식욕이 떨어져서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뉴트라슈티컬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철분인데 철분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도 좀 써놨고 그렇습니다. 예. 그 소아청소년기 두통 중에 또 가장 흔한 유형이 긴장형 네, 두통이라고 네. 하셨어요. 혹시 이게 아이들이 과도한 학업, 공부 스트레스 때문인지도 궁금한데요. 그럴 수 있죠. 긴장형 두통은 이름이 긴장형이잖아요. 긴장형. 그러면 긴장할 때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데 긴장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에 이게 살갗이 있잖아요. 이게 살갗 아래에 이제 근육과 근막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근육이 충분히 많이 늘어나 있으면은 뇌를 조이지 않을 건데 다른 이유 어떠한 이유로 이 머리와 목과 어깨에 해당되는 그 근육과 근막이 수축이 돼버리면은 자연스럽게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도 수축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조인단 말이에요. 다양한 스트레스, 공부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자세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데가 또 여기가 뭉친다 그러죠. 근막과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수축을 되면은 이게 다 당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다 당기기 때문에 근육이 뇌를 다 이제 압박을 하는 빡빡하게 누가 이제 조이는 것 같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뒷골이 당긴다 그러면 여기가 빡빡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긴장두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두통이 어떤 상태이다라가 조금 확인이 되면 이제 치료 방법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통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생활습관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은 걸까요? 먼저 이제 편두통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편두통이 사회에 끼치는 그런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전 세계적으로 만성 질병 부담의 탑5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대단한 두통입니다. 편두통은 치료 방법을 이제 3가지로 제가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당장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급성 진통 치료. 그 다음에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최대한 안 먹게 하기 위한 예방 치료.
예방 치료, 이것도 약으로 하는 거죠. 예. 예방 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두통을 최대한 경감을 시켜서 아이가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올 때쯤 됐을 때 근본적으로 이제 박차를 가해서 생활습관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엔 이 생활습관 교정 치료는 어머니들이 많은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그런 좋은 말씀들, 애들은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 것 같아요, 뭔지. 그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모아놓은 건데 이 모든 만성 질환에서는 생활습관 교정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모든 약에 불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 너무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통은 2차 두통이 아니라면 1차 두통은 만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신경 질환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활습관 교정 치료 중에서는 이제 당연히 다양한 식습관, 그 다음에 수면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 관리, 이 세 가지만 정말 잘 해줘도, 근데 이 세 가지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 나올 때 멜라토닌과 같이 잠을 자는 게 중요해요. 네, 그게 멜라토닌이 펑펑 나오는 시기가 밤 10시부터 새벽 3시쯤입니다. 최대한 이 시기에 잠을 자줘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맞아. 안 맞잖아요. 근데 10시부터 어떻게 누가 자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12시부터는 잘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저도 공부를 좀 해봤지만 12시에 공부 끝내고 자는 거하고 1시에 끝내고 자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자는 시간을 제가 고정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정을 하게 되면은 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의 수면 패턴도 좋아지고 수면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면은 자연스럽게 일의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고 좀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 학원이 몇 시에 끝나는데요? 뭐 학원 숙제가 뭐 언제까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요. 너 질환이 이것 때문에 있어.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되거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치료 못 받겠는데요?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고혈압하고 당뇨 같은 경우에도 성인에서 생기는 그런 수많은 만성 질환들도 생활습관 교정 치료가 되지 맞아요.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런 만성적인 두통을 치료하는 관점도 어떠한 약을 써야 되는지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 치료를 하게끔 이런 동력을 해주면은 그 동력을 더 살려서 아이들의 뇌 자체를 통증에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게 두통의 핵심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앉는 자세도 혹시 두통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앉아 있는 것 때문에 다양한 그 관절의 아픔이 이제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정형외과에서 이완제 같은 것도 맞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 자체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약으로 억지로 이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세와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면은 그 근육이 뭉치지 않고 늘어난 상태를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뇌 발달에 좋은 식습관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뇌의 구성 성분이 80%가 물인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식사 치료를 먼저 논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7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깨 있을 때 7시간,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반드시 탈수 상태인데 탈수를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죠.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탈수 상태는 마치 운동을 격하게 한 다음에 물이 당기는 그런 몸의 상태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구나 다 그런 탈수 상태인데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됩니까? 언제 먹어야 됩니까를 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쭉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처방을 하면은 아침에 물 한 잔 하는 애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교수님 물 먹다가 저 토했어요 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식습관은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탄수화물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은 정말 중요한 건데 에너지원으로서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혈당을 급격하게 빨리 올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느리고 천천히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빨리 올리는 거는 물론 당뇨 이런 거에도 안 좋지만 뇌에도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고당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고당 지수 식품을 최대한 먹지 않고 저당 지수 식품으로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게 좋고요. 질이 좋은 지방들 그런 걸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당 식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구체적인 저당 식단 메뉴를 짚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밥도 이제 현미밥이라든지 과일도 이제 사과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그 식단에 넣는 거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만큼 그만큼 지방을 늘리는데, 왜냐하면 지방이 뇌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 지방도 올리브유라든지 그런 지방을 통해서 이제 조리를 하는 거죠. 아이가 두통을 호소할 때 예. 우리 부모님들은 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대하고 도와줘야 될지 알려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들으셨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약간 이제 이제 눈치를 채실 수도 있지만, 어떠한 원인이 있는 질환군과 정신과적 질환의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두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두통이 있을 때는 진짜 치료 방법이 있는 두통인가?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이쪽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 두통이라면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섣불리 꾀병이라든지 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편두통, 그다음에 뭐 긴장 두통, 군발 두통 이런 것처럼 학문적으로 잘 정립된 1차 두통은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증상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뇌를 강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두통을 접근을 하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장시간 치료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통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아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제일 아파요. 아이들과 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